문득 이곳에 있을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는 속 깊은 여자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나는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내 고백을 받은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했다. 하지만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내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결국 그날 나는 아내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해야만 했다. 나는 그런 아내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결코 아내를 놓칠 수 없었다. 왜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 큰 아들이 하나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나는 아내와 부부가 될 수 있었다. 그때 일을 떠올리자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아내가 보고 싶어졌다. 나는 미친놈처럼 사무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갑자기 해고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나를 보며 남자가 말했다. 자네도 느끼지 않았나? 회사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효율을 높인다면 더 많은 돈을 연구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게 아닌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주체할 수 없는 적개심이 일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다. 자네는 무엇을 고민하는 것인가? 그 여인 역시 그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네. 자네는 자네의 삶을 살면 될 뿐.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뭐라 말을 하려 할 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수많은 여인들을 보게. 자네의 아내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 자네가 원하던 삶이 이것이 아니었나? 나는 또다시 고개를 돌렸다. 턱시도를 한 채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날의 내 모습이 보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움켜진 손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웨딩 마치가 울리자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또한 여왕처럼 고귀했으며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소영아. 내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남자가 손끝으로 소영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잘 보게. 저 여인이 바로 자네의 아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에 띌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다.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여쁜 신부를 보며 좋아라 웃고 있는 내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남자를 보며 말했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이 벌거벗은 것처럼 불편했지만 끝까지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가 내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을 기억하라. 보라 저곳을. 내가 고개를 돌린 곳엔 젊은 날의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내의 고된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눈물과 흐느낌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그녀 앞에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대리님. 젊은 사내는 대답도 없이 건너편 자리에 가 앉았다. 그런 사내를 보며 아내가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부비되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누군가 내 것을 빼앗을 때처럼 화가 치밀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질투를 하고 있었다. 저 놈팽이는 도대체 뭡니까? 아주 평범한 젊은이지. 하지만 성실한 인생을 살아간다네. 바람도 피지 않고 오직 아내와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가장 말이네. 비록 평생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불행한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그들은 마지막까지 행복했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놈과의 삶이 행복했다는 말이 마치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만큼이나 아프게 들려왔다. 나는 남자를 보며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대가 선택한 삶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분명 저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남자가 물었다. 정 때문인가? 아니면 책임감? 전 아내에게 빚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느낀 게 언제인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몇몇 장면만큼은 아직도 사진처럼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내가 처음 사장님과의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에게 커피를 갖다 준 사람이 아내였다. 그때 아내는 상냥하고 참 예뻤다. 어쩌면 그때 아내에 대한 내 호감이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회사에서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거래처 사람들조차 회사를 올 때면 아내의 간식을 사다 줄 정도였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아내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이는 없었다. 아내는 늘 저 애인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 같은 여자가 애인이 없다면 그게 더 거짓말처럼 들렸을 테니까. 내가 입사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집 근처에서 아내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나와 마주친 아내 역시 놀란 듯 당황해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어떻게... 아내의 당황해하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순간 머릿속에 스토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아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귓볼까지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저희 집이 이 근처라. 내 말을 아내가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허겁지겁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신분증이라도 꺼내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겨우 지갑을 찾은 나는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려다 그만 지갑을 놓치고 말았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는 허겁지겁 지갑을 주워 들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아내가 나를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대로 딱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아내에게 내밀자 아내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입사한 지 2달이 지나도록 그 조그만 회사 내에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었다. 그저 곁눈질로 가끔 힐끗힐끗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아내와 몇 차례 더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아내가 나를 알아보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 나는 뛰어가던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직이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저도 아직 안 먹었는데 여기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같이 먹을래요? 저랑요? 난 너무나 기뻤다. 날 이렇게 아는 척 해주는 것도 좋았는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날 난 너무 긴장을 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내가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직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날의 좋았던 감정은 내 심장에 각인이 되어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다.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럴 때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는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내게 밥을 먹자고 먼저 말할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들었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내는 나와 마주치기 30분 전에 지나가는 나를 보았다고 했다. 꼬질꼬질한 추리닝을 입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땅만 보고 걷고 있던 내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을 정도로. 그날 이후 우린 우연치곤 지나칠 정도로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우린 뭔가를 함께 먹었다. 사실 난 쉬는 날마다 동네를 미친놈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아내를 만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친구할까요? 그 말을 들은 난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보며 아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만약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면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저랑 친구 하실래요?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 친구해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랑 친구 할래요? 라는 말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이어진 지 1년째 되던 날, 나는 아내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날, 아내는 내게 입술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아내에게 애인이 없다는 사실과 태어나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나의 갈망은 더해만 갔다. 결국 섭선에 불이 붙듯 아내를 향한 나의 열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3년째 되던 날, 해돋이를 보며 나는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내 고백을 들은 아내는 환하게 웃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붉은 태양이 동해바다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미안해요. 내 고백을 들은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내에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 사랑을 가지고 논 거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어줄게. 나는 몸을 일으키며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런 내 손을 잡으며 아내가 말했다.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아내에겐 병든 노모와 어린 동생들이 있었다. 아내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가족들의 생계가 끊긴다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아내의 집을 찾았다. 나는 장모님과 동생들을 내 피부치보다 더 살갑게 챙겼다. 나는 그들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내가 찾아뵌 지 1년 만에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은 어린 처제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연이어 왔다. 결혼한 지 1년 뒤 이번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아내는 10년이 넘도록 수발을 들으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내 눈에 비친 그는 고귀하며 전능했다. 순간 시공간이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을 움츠리며 또다시 두 눈을 감았다. 그때 남자의 장중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이것은 그대의 삶이니 결과 또한 그대가 만들어 가야 한다. 나는 눈을 뜨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여긴 이곳은 아내와 처음으로 마주친 거리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찾았다. 나는 아내의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장을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아내가 나를 보았다. 아내는 깜짝 놀란 듯 커다란 눈이 사슴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던 아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늘 상냥하기만 하던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런 아내의 모습까지도 내 눈엔 사랑스럽기만 했다. 문득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엔 원망이 가득 묻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오른쪽에 들고 있던 잠바구니를 앞쪽으로 옮겨 잡으며 내게 말했다. 죄송해요. 집에 가봐야 해요. 나는 그런 아내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다. 그러자 아내도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내를 데리고 우리가 자주 갔던 설렁탕집으로 갔다. 나는 아주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여기 설렁탕 2그릇이요? 내 말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런 아내를 보며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식탁에 설렁탕 2그릇이 놓였다. 나는 설렁탕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설렁탕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사실 내일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저한테요? 네, 전 회사를 처음 인수하면 무조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 사죄를 하고 다시 회사에 출근해 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아내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말했다. 염치 없는 말씀이지만 제 옹졸함을 용서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아내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에 황금이 녹아드는 듯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말했다. 제가 내일 출근하는 대로 연락은 하겠지만 혹시 다른 분들하고 연락이 되시면 내일 같이 출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아내가 반색하며 말했다. 저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그런데 청소하시던 아주머니들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아주머니들도 돌아오셔야죠. 내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봄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 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소영이를 만났을 때는 나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엔 어쩐 일인지 그 끝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다. 더하여 상대를 설득할 지혜와 연륜 또한 가지고 있었다. 나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다. 내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희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성취감임을 알고 있었다. 야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됐다. 하지만 내겐 그런 것조차 놓아버릴 수 있게 만드는 연륜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내는 내게 마음을 주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내는 나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더 이상의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동네에서 우연한 만남들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와의 만남은
직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일을 하다 짬이 나거나 생각이 날 때마다 아내에게 호감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멍청한! 나는 내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의 어리석음을 마음껏 질책하고 있었다. 본질을 망각하고 엉뚱한 것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니.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그런 나를 보며 남자가 말했다. 그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운명의 역할. 바위에도 결이 있듯 그대의 생각과 행동은 젊은 날의 그대의 몸속에 결이 되어 남게 되리라. 그대는 뜻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그대의 역할은 없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내 등 뒤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내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다. 하늘에선 오색 불꽃들이 터지고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멋진 이벤트와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젊은 날의 내 모습이 보였다. 아내는 나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생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나와 결혼을 해주겠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내민 꽃다발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웨딩 마치가 울려왔다.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결국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중년이 된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으며 또한 부유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 나를 미소 짓게 하였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이란 말인가? 나는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했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삶이라면 절대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새로운 삶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자, 내 손을 잡게. 그러면 지난 삶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대가 본 새로운 삶이 그대 앞에 펼쳐질 것이니 결코 후회와 미련은 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을 들어 남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아까 스치듯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남자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들은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평안하니 어서 내 손을 잡으라. 남자의 단호함에 나는 어떤 불길함을 느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치 본능처럼 고개를 등 뒤로 돌렸다. 그곳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이리도 흐뭇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왕자님도 크면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아내의 말을 들은 내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금세 걸음마를 시작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식들은 하나같이 훌륭하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얼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다 못해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나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큰애는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요. 내 말을 들은 남자는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저들 또한 그대의 아이들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자네 운명 속에 찰나보다 짧은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것.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인연. 이제 그것은 그대의 삶이 아니니 잊으라. 그리고 그대가 보고 느꼈던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자는 또다시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대가 잃는 것보다 새로이 얻는 것이 크고 고귀함을 잊지 말라. 그리고 과거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대의 기억 속에서조차 모두 사라질 것이니 그러니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나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불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말한 것이었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내 아이들을 건드리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마 저 남자는 결혼도 하지 못한 싱글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도 애딸린 아비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되었소. 나는 결코 인생의 패배자도 그렇다고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소.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약간의 미련이 남았던 건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소. 내 말을 들은 남자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겠나? 그대의 삶은 누구보다 평안하며 화려하지. 완벽에 가깝다는 말이네. 나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 같군요. 자, 내 인생의 세 번째 선택은 모든 것을 처음 그대로 두는 것이요. 내 말을 들은 남자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남자는 자신의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 주위를 거꾸로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영사기를 거꾸로 돌리는 듯 했다.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두 눈을 감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여기는 오늘따라 병실이 왜 이리 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곳은 늘 답답하기만 했는데 나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송장이 되어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런 이곳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다니. 나는 고개를 돌리다 창밖을 보고 있는 늙은 노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깊게 파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나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분이 나보다 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군요. 내 말을 들은 남자의 시선이 늙은 노파를 향했다.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나? 남자의 말을 들은 나는 다시 노파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남자는 여전히 늙은 노파를 보고 있었다. 저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지.
그리고 그녀만큼이나 잘생기고 잘난 남자와 결혼을 했다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했지. 하지만 남자는 바람둥이였고 결국 결혼은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네. 그렇다고 그녀의 미모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네. 그 남자는 평범했지만 사랑만은 지고지순했지. 그녀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쪽을 택했지. 그만큼 첫 번째 사랑의 아픔이 컸다는 말이 아니었겠나. 하지만 불행하게도 두 번째 사랑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네. 그녀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착은 결국 의처증으로 발전했고 첫 번째 사랑보다 더 안 좋은 결말로 끝을 맺고 말았다네. 그 후로 그녀는 세상과 등진 채 아주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살았다네. 나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불길함에 빠져들고 있었다. 남자는 그런 나를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 똑똑히 보게. 자네의 첫사랑이자 무사내들의 비너스였던 그녀의 모습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늙은 노파를 쳐다보았다. 깊게 파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시름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불행이 나로 인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다 침대에 걸려있는 노파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침대에 적혀있는 이름이 달랐다. 바로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지워버렸지. 아마도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나는 남자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제발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내 말을 들은 남자는 늙은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누군가는 3번의 기회를 얻더라도 그 인생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자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보군. 그리고 저기를 보게. 남자가 가리킨 곳엔 심지만 겨우 남아 꺼질 듯 말 듯 힘겹게 켜져 있는 촛불 하나가 보였다. 난 그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소영이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소영이를 불렀다. 소영아. 소영이라는 말에 노파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나를 멍하니 바라보던 늙은 노파의 휑한 눈이 놀란 사슴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수? 나는 민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이를 꼭 끌어안았다. 벅차오르는 감정과 밀려오는 죄책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미안해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 말을 들은 소영이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 이상하지? 널 만나려고 그랬나 봐. 나 너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 너와 같이 일을 하며 종로를 돌아다니는 꿈이었어. 함께 밥도 먹고 또 술도 마셨어. 그리고 우리는 꼭 어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해. 정말 행복한 꿈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널 만나다니 나 너무나 기뻐.
그리고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는 늙은 소영이를 보며 말했다. 그럼 그래도 되고 말고. 소영이, 넌 나의 첫사랑이자 우리 학교 모든 남학생들의 비너스였으니까. 내 말을 들은 소영이의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갑자기 너무 졸리다. 나 자고 일어나도 민수, 너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나는 앙상한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꼭 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바보야, 내 침대가 바로 네 앞인데 가긴 어딜 가. 내 말을 들은 늙은 소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게 소영이는 그 모습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잡고 있던 소영이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남자는 고개 숙인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은 평안했네. 그녀는 그녀의 행복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그리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그녀가 떠난 침대는 여전히 빈 침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은 큰딸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온 거냐는 내 말에 아빠는? 딸이 아빠 보고 싶어 오는데 뭐 날짜 정하고 오나? 아무 때나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나는 핀잔을 줬지만 딸아이의 그 말이 고마웠다. 참 아빠, 막내가 출장 끝나고 내일 귀국한대요. 공항에서 바로 이리로 온다니까 내일은 막내하고 지내면 되겠네.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라고 해라. 여기야 아무 때나 오면 되지. 꼭 그렇게 전해. 알았지? 아빠는 막내가 내 말 듣는 애요?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애잖아. 꼭 아빠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철수 어머니, 됐어요. 뭐가요? 어린이 재단에서 철수가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정말요? 철수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큰딸도 함께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모든 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이대로 잠이 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휴식을 하루만 더 참기로 했다. 왜냐하면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왕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때까지 몸 건강하세요.